안녕하세요. 2시가 되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갈무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 권위 출간을 기념하는 윤일로 저자님의 강연입니다. 강연 제목은 권위, 쿠데타의 이성 비판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입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이수영이고요. 저는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 이제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이제 출간되기 이전에 먼저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이제 그 이해해 주신,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좋을지, 프리뷰어님이 계세요. 항상 갈무리 출판사는. 그래서 먼저 읽으신 프리뷰어 소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윤인도 저자님이 강연을 한 50분, 45분, 50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미리 질문을 주신 분도 있고, 오늘 현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질문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4시쯤에 토론이 길어지면 약간의 이제 좀 유동성 있게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 강연과 토론회는 영상이 이제 녹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이 귀중한 자리를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하여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먼저 읽고 소감을 적어주신 프리뷰어님의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곤 선생님 계신가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십니까?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면이 같이 공유가 돼 있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의 전성문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간단하지만 제가 일본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일본학이 학문적으로 어떤 성립이 되는지 수학이나 과학은 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일본학, 뭐 일본 문학도 아니고라는 점에서 좀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윤인로 선생님을 제가 조남은 들은 적이 있지만 직접 뵌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가라다니 고진이라든가 이런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일본에 대한 것도 많이 번역도 하시고 다루셔서 어쩌면은 조금 제가 하는 방식, 제가 접근하는 방식하고도 어디선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프리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프리뷰를 하게 됐고 오늘 또 이렇게 소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이런 원어를 읽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야 돼서 제가 아직 춘천에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한 2시 1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만 그 점은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제 프리뷰어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라면 이제 저한테 주어진 하나의 자그마한 뭐 권력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든가 좀 너무 특이하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글을 준비를 해서 이것을 보내드렸습니다만 보내드리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맥락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제 나름대로 다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하나하나를 소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권위라는 책,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한 이 권위라는 것을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이 둘을 이을 수 있는 브릿지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미. 그래서 묻는 것은 현재적인 거죠. 지금 현재 이 권리가 갖고 있는 아니면 윤인로 선생님의 이 저서를 또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경험과 어떤 글로 표현되는 경험 속에서의 어떤 논리를 어떻게 이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서 공부를 한 게 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파시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는데, 독창적인 어떤 그런 인식론 세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권리를 읽으면서, 이 윤인로 선생님의 이 어떤 인식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대 이후에 아니면 가라다니의 유동론이라든가에 대한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리를 작성하시는 권위에 대한 해석 방식이 상당히 독창적이고 이거는 그 현대적으로 이제 어떤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든가 데리다가 말하는 어떤 대의법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 마루야마도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어, 어, 어느 한쪽의 논리라는 것을 들어가지만 그 논리가 갖고 있는 모순성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또 다른 상대방의 논리를 다시 비판하는 논리로서 둘을 같이 보는 시점. 이것이 정말 저한테는 이 권리를 읽으면서 공감이 갔고 이런 학문적인 스타일의 방법, 이게 학문적인 스타일의 방법인 건지 인식론의 접근 방법인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제 나름대로는 들었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지만 와인은 올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을 제가 많이 이런 앞에 쓰다 보니까 많이 썼는데 사실은 어, 아주 권위라는 이 독창적인 어휘 어떻게 보면 계엄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이 낯설은 단어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가운데에서 권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각자 사람들이 재구성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저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것은 권위라는 개념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권리를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어, 계엄이라는 현실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이 계엄이라는 어떤 논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인식의 인식의 분야로서 이제 재성립이 되고 있는데, 아주 시계열적으로 그 계엄이 있고, 계엄 해제가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권리라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논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양분되는 이분법이 다시 발생되게 생기는 논리인데, 그 이분법이라는 논리를 다시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권리인데,
권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윤인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 권리에 대한 성찰에 대한 개념이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단순화해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계엄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 권리라는 개념도 상상 속이라든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세계였는데 계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면서 권리 상태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엄이라는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있는 제시한 계엄을 보편화, 계엄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측과 어떤 그것의 반대측에 있는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 권리를 해석하거나 계엄을 해석하는 논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생겨났다라는 거죠. 인식 속에서.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한 밸런스라는 것이 살짝 어느 쪽인가에 가담을 하게 되는 순간 다시 권리라는 것이 또 다른 계엄과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그 반대라는 입장으로 또 분리가 되는 모순을 계속 갖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가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어, 계엄이라는 상황, 사태를 선언한다라는 것은 근대 이후 근대 국가, 근대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국가 개념 안에서 어, 예외 상태. 그러니까 예외 상태라는 것은 법에 의한 내 안에 있지만 법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엄이라는 사태를 어떤 그 대통령이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그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이다라는 논리에서 계엄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엄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외적인 것 사회 상태로서 법의 바깥에 있을 수 있다라는 법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만들어 놓은 법 안에 규정 안에서 어, 계엄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그 계엄을 선언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어떤 법 안에 불순물이 없다거나 체제 안에 일원화된다라는 논리를 깨닫지 못하는 논리를 역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계엄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인식론의 세계를 국가라는 존재는 반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을 항상 국가와 일원화하는 논리를 만들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국가 일체화라는 논리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는 또 반대의 의미로서 민주주의를 회복한다거나 민주주의만이 어떤 계엄이라는 논리가 갖고 있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 인식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 수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우리한테 존재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 권위라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엄에 맞다라거나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는 순간 다시 계엄을 선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엄이 갖고 있었던 법의 초월성이라는 논리를 민주주의라는 단순한 대립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논리가 갖고 있는 모순성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또 다른 의미에서 주체가 갇힐 수 있는 논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논리만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모순을 깨닫게 되고 그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내면화 해버린 거에 대한 일체화하고 있는 논리에 대한 극복의 가능성을 권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입장에서 느끼는 이 권위에 대한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탈식민주의라든가 뭐 이런 책들, 파퓰러 메모리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개념들을 공부를 하는데 스피박을 제가 읽어보면 탈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주체성, 우리가 어떤 주체를 가져야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진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져 온 것에 대한 내가 아무런 의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에 대한 거리두기에 대한 연습을 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이 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호소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문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문턱, 이쪽에서 저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함께 보면서 그 문턱 안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자기를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라는 인식의 세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인가에 포획돼 버리고 포획이라는 말 속에는 내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는 힘이 배제된다라는 것들을 막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인로 선생님이 이 권리라는 저서를 쓰신 다음에는 또 어떤 저서를 구상하고 계실까?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좀 말의 표현이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제 느낌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음, 전성권 선생님의 프리뷰 잘 들었고요. 함께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더 이야기를 보태주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이제 일정이 있으셔서 아깝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윤일로 선생님의 이제 권위 책에 대해서 강연을 들을 텐데요. 강연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위 쿠데타의 이성 비판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입니다. 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행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윤인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선생님은 이제 신정 정치, 묵시록 정치적 단편들, 로마 카톨릭교의 정치적 형식, 국가와 종교 이런 책을 이제 쓰신 분이세요. 그 신학하고 정치 철학을 전공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읽었는데, 이제 굉장히 단어들이 이제 무겁고, 어, 정교하고 어려워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인로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강연 시간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고리라는 책을 쓴 윤일로라고 합니다. 이제 갈무리 출판사로부터 이제 이게 이 책에 대한 소개의 이제 동영상 줌 회의를 하자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항상 이제 걱정이 됐던 게 기본적으로 지금 한 45분 동안 이렇게 발화하게 되는 말이 이 고리라는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 못할 거라는 거. 오히려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텍스트의 조직을 이렇게 조직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그런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제 아직도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우려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자체의 그 조직이 사실은 이렇게 순수하게 텍스트로만 작성된 것이고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저 스스로도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고리라는 이 텍스트를 소개를 하되 그 소개의 방식을 일종의 낭독의 형태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텍스트의 그 의미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라는 텍스트의 그 소개를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서사를 만들고, 이렇게 단편 단편의 일기 형식, 일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이지만 서사를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각각의 챕터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문장들을 이렇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궁여지책으로, 방편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 책에 지금 두 가지, 이 텍스트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표지와 뒷표지 빼고 본문 내용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12월 4일 새벽에 이 이미지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미지이고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저는 발트 벤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나오는 이미지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식 가능한 지금 속에서의 이미지는 모든 해독의 기반을 이루는 위기적이며 위험한 순간의 각인을 최고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 문장과 방금 이 12월 4일 날에 이 장갑차를 가로막고 있는 이 보통의 시민들의 이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더 의미를 더 발굴해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가 사실 이 텍스트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위기적 지금 이미지는 낡은 것이 지나감에도 새로운 것이 오지 않고 있는 고리의 상태, 그 텅 빈 공의의 시공간에 연동된 모든 해독과 해독의 실질 형태소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에 이끌려 위기는 비판의 발원지로 조성되며 그 비판은 상황 중별적 시금석으로 담금질된다. 저 위기적 이미지는 정치적인 것의 인식 기획으로서의 고리기의 과제의 공익기를 거듭 독해할 수 있게 하는 최고도의 저전체가 되고 있다. 사실은 이 텍스트, 발터 벤자민의 이 문장은 갈무리에서 2017년도 초에 냈었던 신정정치라는 제 책의 중요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이른바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을 맞이했었던 그때 고리라는 개념을 인상 깊게 재인식했었고, 2017년 그때의 고리와 2025년 이번의 고리를 연동선상에서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고리라는 이 텍스트 속에 이 발터 벤야민 그리고 그람시, 고리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본문의 글자체와 다르게 다른 방식의 중고딕체로 글자체를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차이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텍스트에 두 개의 이미지가 인용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방금 보셨던 이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한 넉 달 지나서 생태활동가 김나희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서 김나희 씨의 이 페이스북에서 이 이미지를 보고 바로 그 실제 있었던 상황의 현장이 다른 방식의 차이화를 가지고 재생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반복의 이 차이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맥락으로 짧은 또 일지를 써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4월 9일 날 일지로 내란의 밤이라는 이 그림의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그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익명의 시민들이 제기했었던 고리의 과제를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첫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상황들이 여러 번 6개월 동안 183일 동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그 반복 중에 하나이고요. 또 실제로 그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김동연 씨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펼치는 그런 글을 두 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번이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는 네 번의 상황들을 이 일지 속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고리라는 이 텍스트의 축을 이루는 것이 이 첫 이미지 텍스트에서 출발되어서 반복되는 세 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텍스트, 고리라는 텍스트의 어떤 현장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2024년 12월 6일자로 썼던 이 제목의 글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정치라는 텍스트에서부터 2017년도에 그 텍스트로부터 인용한 글입니다. 어, 예, 이건 그람시의 주요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요. 오래된 것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때야말로 위기이다. 그런 거리의 시기에 대단히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난다. 앞선 황제와 그 뒤를 이을 후임 황제 사이의 틈, 교황과 그 뒤를 잇는 교황 간의 간극, 다시 말해 신성한 통치의 권위와 그 권위의 정당성이 부재하는 공백의 시간, 여기 고리 상태의 병적 징후들이란 실은 기존 통치 권위의 총체적인 몰락으로 여기 통령적 신격의 사멸 일소와 동시적인 새로운 법의 근거 세움으로 발현하는 힘의 현상이 된 것은 아닐까. 여기 분만 중인 인터레그룸은 모든 정치 세력이 그런 공의를 메우고 통치의 위격을 차지하기 위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만드는 힘인 동시에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봉기의 제헌적 활력에 의해 가면 벗겨지게 되는 기소와 심판의 현장, 전장인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고리라는 이 개념을 2017년, 2025년 이 두 개를 연동시키는 맥락 속에서 제기했던 이 책의 제목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재에 대한 것인데요. 어, 부재가 쿠데타의 이성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는 이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쿠데타는 아주 엄밀한 이성적 작용, 통치적 합리성과 계산적 합리성에 의해서 제어되고 관리되고 또 발현되는 형식의 중요한 어떤 통치 이성적 작용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읽었던 텍스트 중에 중요한 이제 고리란 이 텍스트의 중요한 그 이론적 근거가 됐었던 것은 미셸 푸코의 안전용토 인구에 나오는 쿠데타와 레종데타, 국가 이성 이 두 개의 상보적인 치환관계, 교환관계에 대한 푸코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코의 설명을 이제 셀프 쿠하는 레종데타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일지를 작성했었던 내용이 이 안에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쿠데타, 레종데타의 상보적 지향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일지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다마로 선언된 2차 쿠데타의 계산 합리성, 그 쿠데타의 이유 이성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내전 수행의 충족 이율 기획론으로서 국정 마비와 사회질서 교란이라는 만국적 비상 상황 아래 국가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정초론으로서 그 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통치 사례의 결과론으로서 그렇게 결코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법성 조각 및 불법성 천공의 예외적 법이론으로서 표출된다. 다름 아닌 국가의 구제, 구국을 위한 법치 중단적 예외의 필요성을 사유, 도출, 조성하는 이 이론율, 그 국가적 로고스에 가까운 기원을 표시하는 그 아노모스적 국가 상태의 원형지를 묘사할 수 있게 하는 통치의 벡터 규범 기술로서 살펴볼 것이 있다. 국가가 지닌 고유한 이성, 국가 특유의 통치 이성으로 발현하는 레종데타가 그것이며 레종데타와 쿠데타 간의 상호 보완적인 지향 관계가 그것이다. 레종데타는 국가의 구원을 다른 어떤 구원보다 우선시하는 근본적인 법, 필요성의 법입니다. 레종데타는 국가의 통일성 있는 존재와 유지에 필요 충분한 것, 국가가 손상을 입었을 때 통일성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 충분한 수단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필요성과 긴급성 요청을 받는다면 레종데타는 쿠데타가 되고 그때 레종데타는 폭력적으로 됩니다. 쿠데타는 레종데타와 단절된 게 아닙니다. 쿠데타는 레종데타의 일반적 지평과 형식 안에 기입되어 있는 요소, 사건, 방식이며 그러므로 법을 초월하는 어떤 것입니다. 레종데타의 그런 자가운동은 국가의 구원이라는 목적과 본질의 규정력 아래에서 그것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기묘하게 사용되는 수단의 얄을 향한 탐색, 이상수단적인 쿠데타의 집행수를 향한 모색이 된다. 그럴 때 레종데타는 양가적이며 그런 만큼 자유자재한다. 즉 나이가 같으며 한 몸을 이루면서 항시 연동적인 두 레종데타가 있다. 첫째는 국가를 위한 목적 수단 관계의 적정선을 조율하면서 평상시의 법들을 활용하고 준수하는 레종데타이다. 둘째는 국가의 손상이라는 비상시의 결정을 국가 통일성의 복원이라는 필요성의 결단을 결정적인 피해 폭력의 발동을 추동하고 그런 편제적 발동 개입을 인도하는 규칙들 기술들에 대한 암 실행 연계망으로서의 레종데타이다. 말하자면 국가구원적 야누스 레종데타, 국가개발터의 자유재량적 형질 변환술에 따라 발현하는 레종데타 쿠데타. 그렇게 레종데타의 평상시 합법주의적 법 활용 상태를 타격하여 중단시키는 쿠데타. 그런 쿠데타란 다른 게 아니라
국가의 손상과 마주한 레종레타의 위기타개적 사건이자 발현의 긴급한 방식이며 그런 한에서 레종레타가 수행하는 예외적 자기 구성의 요소, 요건, 요충이다. 달리 말해 국가 비상시의 레종레타는 자기에 대한 자발적 자동적 인력으로서의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셀프쿠라는 자기 재구성의 호소, 조건, 고충을 따라서만 국가의 구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리셋의 폭력 기획이자 대체구축적 자력 구제의 고유한 운동회로이다. 실정법, 자연법, 신법을 초월하는 자기 탄력적이고 자기 교정적인 레종레타, 셀프쿠를 통해 스스로를 구하는 레종레타의 그 취니적 자력 운동은 낡고 병든 정치체의 기능 부전의 내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국가 항체의 신진대사를 회복, 일신 증강시켜가는 자가 면역적 보존 작용이기도 하다. 그런 자유조치적 자력의 처방론, 취니적 자기의 구제로는 국가의 비상한 필요성에 의해 긴급시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정당방위적인 예외성을 통해 뒷받침되고 추동되는 바 셀프쿠하는 레종데타는 통상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의 체제 너머로서 창출되는 법의 공백 상태를 합법성 중단과 정당성 조달이 재배합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한다. 예,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미셸 푸코의 인용했었던 미셸 푸코의 이 문장의 영장선상에서 12, 12이 담화와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되는 것은 쿠데타의 이성 비판이라고 했을 때 레종데타와 쿠데타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치환 가능한 형태로 발현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쿠데타는 단지 그런 레종데타와의 상호 교환 관계 속에만 놓여 있는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라는 이름은 당연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비상계엄을 저지해서 이루어졌어.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비상계엄을 저지함으로써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던 주권자의 힘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리는 단지 수동적으로나 주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저항적 행위를 통해서 주권적인 힘의 정지 상태를 도래시키는 힘 또한 하나의 고리라는 개념으로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세력에 의한 고리도 있는 반면 그런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에너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또 다른 저항적 에너지로서의 고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리의 경합과 투쟁의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현장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개의 고리를 적대의 구도로 삼아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2024년 12월 22일자로 레종데타와 쿠데타의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치환적인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쿠데타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미셸 푸코의 그 텍스트 안에서는 현자들의 협력으로 발현하는 쿠데타라는 그런 개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셸 푸코 역시도 쿠데타의 개념을 수동적이거나 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쿠데타뿐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방식의 쿠데타의 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언급을 지목하고 그걸 좀 더 강조했던 것이 이 날짜의 일지이거든요.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영속성 혹은 국가의 구제를 이끄는 필요성의 힘, 그것에 뿌리박은 현대의 유혈적 태제 중 하나는 1987년 기업가 정치인 샤를 파스카가 프랑스의 내무장관으로서 행했던 내치의 발언이다. 내종대타가 필요에 따라 일에 착수할 때 민주주의는 중단된다. 그런 내종대타의 해체와 관련하여 1978년 푸코의 쿠데타론에서 이체를 바라는 것은 장준혜의 폭력론이 언급되는 지점이다. 작년 1977년 9월 르몽드에 기고된 준혜의 기사는 이른바 폭력과 흉폭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폭성은 개인의 변덕에서 나오는 폭력임에 반해 현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준혜는 이 흉폭성과 폭력이라는 전통적 대립을 단순히 뒤집어
국가의 폭력을 흉폭성이라 부르고 17세기 이론가들이 흉폭성이라고 부른 것을 폭력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 속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준의 그런 단순한 뒤집음을 어떻게 달리 정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걸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행적 권력관계 내부로 절합되지 않는 신적인 비폭력을 폭력 준별의 시금석으로 삼아 뒤집을 것. 그런 뒤집기를 위해 주목하게 되는 것은 푸코가 준회를 문제시하면서 인용했던 폭력과 흉폭성의 구별이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날인된 40쪽짜리 팸플릿을 통해 제기됐던 것이라는 점이다. 미셸 푸코가 인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의 변덕만으로 이루어질 때의 폭력은 흉폭성이지만 현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의 폭력은 쿠데타이다. 민주정 주권 대행자 1인의 변덕에 다시 말해 군정 내란 수계로의 돌변과 군정 영구집권의 악덕에 연계된 필요와는 전적으로 다른 필요의 힘으로 추동되는 쿠데타. 위로부터의 셀프쿠와는 다른 쿠데타. 그런 악덕으로의 변덕을 차단하면서 현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폭권 위력으로서의 쿠데타. 다름 아닌 익명들에 의해 은밀히 엄연히 제기되는 제언적 요구들, 필요시에 다시 참조될 그 숨은 요구들의 삭제 불가능한 색인들, 아무도 아닌 익명들의 필요성에 따라 시도되는 폭력 비판, 아무나의 주체성을 따라 아래로부터 관철되는 쿠데타 준별. 푸코는 바드 마인호프의 폭력을 결코 긍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폭력과 흉폭성에 대한 전통적 구별을 거스르는 다른 구별법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닌 바 저자명, 익명, 즉 그 누구나의 비상상태를 준칙으로 수행되는 게발트 크리틱이 국가 영속성 취득 장치로서의 통치를 정지시키는 종말론적 대행품행의 인식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과 흉폭성의 전통적 구별을 준회와는 다르게 뒤집기, 그걸 위한 인식의 저변에는 현행적 세계가 아닌 도래 중인 세계가 폭력 아닌 비폭력이 쿠데타 크리틱의 시금석으로서 놓여 있다. 예컨대 저 익명들이 제기하는 폭력 준별법 속의 쿠데타, 즉 현자들의 협력적 개발트는 바로 그런 시금석에 문질러지고 있는 동안만큼 핍진실적으로 발현하게 될 필요성을 전적으로 다른 정당성의 근거인지를 표시해준다. 이렇게 현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쿠데타라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다른 쿠데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전맥시켰을 때 중요해지는 부분은 12월 25일자 일지로 썼던 이 남태령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여기에 그 아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관광석이라는 그 농민의 그 글이 당시에 대단히 회자되고 이렇게 많이 널리 읽혀졌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으로 바로 읽고 또 며칠 뒤에 또 다른 어디지 그 한겨레라든지 시민언론 민들레 이런 데 실렸던 걸 다시 읽고 메모를 했던 내용을 이제 일지로 쓴 것인데요. 아주 난해했던 제 스스로 보기에도 대단히 이거를 그 문장으로 혹은 사고로 다시 재현해내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 속에 강강석 농민의 글 속에 그 이미 되어질 길이라는 글이었었는데 이 키워드는 저에게 아주 강력한 그 인식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현장적 구체성을 담고 있는 상황 개입적인 힘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물론 제 관심사이기도 했었던 이런 신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 이런 것들의 사고를 촉발시키는 그런 문장이 이 현장 상황적 르포의 강강석 농민의 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12월 22일이었던가요? 22일자 밤 10시에 그 집회 현장, 남태령 집회 현장에서 이제 써졌던 글인데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렇게 밤샘 농성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때부터 응원봉이 바다를 이루었다. 바닷빛은 서로 다르면서 하나였다. 터져 나온 박수, 그 갈채의 시간, 그 순간에 환원 불가능한 지금 시간을 꽉 붙잡고서 그 여파를 타고 그 파장을 기록해 놓을 필요에 따라 오늘의 일지를 쓴다.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 직후부터 다음날 22일 오후 4시 관저 앞 점거에 이르기까지 줄곧 켜져 있었던 응원봉들이란 어떤 힘의 집약이었는가? 공통화되고 있던 그 힘은 어떤 형질의 일반 의지를 조성하고 있는가? 그 1톤 포터 용달차 위에 세워진 스피커 옆에서 노동가수 최도훈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말 그대로 날것의 포효였으며 그 울부짖음의 틈새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의 논란과 쾌감이 먼저 메웠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와 함성이 뒤를 이어 다시 메웠다. 이어 최도훈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떼창할 때는 윤석열을 감옥으로 라는 구호가 노래 사이사이를 채워 넣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노랫말, 그 산자의 잇따름을 따라 남태령의 현장은 1894년 충남 우금치와 1980년 광주 전남도청을 이음으로써 이에 더이어 세월호 아이들이 여기에 왔다고
죽은 자가 산자의 길을 열었다고 믿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것에 대한 결정적 힘으로 발현 중인 연결의 전장이 된다. 자문자답하게 된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일들과 더불어 배회하는 죽은 자들의 대문적인 유령, 그것이 제자리를 지키던 여러 사람들의 귀에 남태령으로 가라는 불가항력적인 명령을 속삭여 불어넣었다면 어쩔 것인가.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광장으로 가라고 명한 다이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스 베버가 대의의 명령자로서 데몬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 경기도 수원 밤 11시 10분쯤에 남태령에 도착했던 그 30세 김세은 씨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게 됐는데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의지 너머에서 오는 어떤 저항적 에너지의 속삭임 같은 것이라고 읽을 수 있고, 이건 아주 고전적으로 바로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 속에서 소크라테스 보고 계속 속삭이는 데몬의 유령적 말이 있는 것이죠. 민회로 가지 말라고, 대의화되고 간접화되어 있는 권력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고라에 가서 말을 들으라고, 그 말과 같이 섞이라고 라고 말하는 그 데몬적인 의지 너머로부터 오는 힘,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남태령에 집합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태령, 그 정치적인 유령적인 것의 고유명, 그 고유한 인장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 부르는 낡은 시대의 깊은 망가를 만장일치의 갈채 속에서 불려지는 진리의 새로운 발현을 날인했던 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인 진리의 정치의 정초와 관련하여 인용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강강성 농민의 문장입니다. 나는 22일 일요일 새벽 4시 남태령에서 여명을 보았으며 승리를 확신했고, 그 후로부터는 경찰벽을 넘는 것도, 한강을 넘는 것도, 윤석열 자리에 턱밑까지 압박하는 것도 이미 되어질 길이었다. 남태령이라는 고유명 아래 그 일에 이후의 일은 이미 되어질 길 위에 있었다는 것, 이는 내게 한동안 재현할 수가 없는 표현이었으며 그 모종의 불가능성 안에서 광장의 정치에 대한 통상적인 생각을 정지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무엇이었다. 이후부터의 상황이 이미 이전의 사건적 발현을 따라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수행되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이후 임의의 변증법으로 기동하는 모종의 예정조화적인 정치의 발현 혹은 정초. 이미 시작된 남태령에서의 만장일치, 그 갈채의 진리치를 따르는 진리의 폭군 이력을 조건으로 할 때에만 조성되고 발현될 수 있는 일반 의지는 경찰차벽의 공안주의를 넘어가는 이후의 재현적, 윤리적, 역사적, 감각적 개발태의 행로를 벌써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는 것. 이는 마치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 남태령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했던 불가항력적 유령들의 속삭임처럼 경찰적인 합리합법성으로는 개척되거나 단속, 계도, 구금될 수 없는 치안주의 너머로의 불가역적 정치의 과정으로 새겨진다. 그러나 해서 그것은 정확히 현행적 권력관계에 대한 예정 불화의 힘으로 명명되어야 하는 바, 우리의 비상한 과제는 그 예정 불화의 힘을 우리의 현행적 민주정 속에서 그것을 거스르며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추동력으로 장치할 필요 속에서 제기되지 않을까 한다. 말씀드렸던 그 이미 되어질 길이라는 이 강강수 농민의 문장이 어떤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개념과 개념 사이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이미 이루어질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텍스트였고,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태령에서의 이런 상황적 사건들을 또 다른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맥시키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3월 28일자니까 이미 그 계엄 세력에 대한 어떤 처단 혹은 처벌이 비교적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집합적인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은 그 나중에의 정치라는 이름으로 언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참칭된 거짓 아르케 신에 의한 시작은 언제나 그 신의 자기 재생산을 위한 시작이다. 달리 말해 그런 시작을 거역하는 다른 시작들을 대체 보충하면서 지연, 계류, 구속시키는 경찰적 차연기계의 시동이다. 만물, 만사, 만인을 북돋우고 구제하는 그 신의 시초에서 다름 아닌 그 아르케 신의 시초 축적을 위한 원칙으로 가동 중인 구원절멸의 프로세스 역시 그런 차연의 기계적인 시작 시동을 따른다. 그런 하에서 안티아르케적 프롤레타리아 총파업을 이루는 네 번째 힘의 형질은 다음과 같이 된다. 2025년 3월 27일, 28일 요 무렵에 있었던 그 시민 총파업에 대한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 총파업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지금 당장의 벡터라는 부분을 제기했었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고 지금을 살기라는 총파업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그 팜플렛 혹은 포스터에 담겨 있었던 문장입니다.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고 지금을 살기. 인민 공동의 구제와 후생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것, 예컨대 평등의 내일같이 소수적이므로 근본적 급진적인 것의 요구를 소수의 긴급하지 않은 이해관계에 얽힌 거라고 간주하면서 뒷날로 밀어버리는, 다수적인 게 더 긴급하다고 다수적인 더 긴급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그렇게 예외 결정권을 향한 계엄의 의지와 저변에서 접선하는 나중에의 정치폭력, 그 기속 없는 대의제 과도교체주의의 정말 지연적인 벡터,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의 정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 좀 중심화되고 주류화되어 있는, 그래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그 내란 세력 척결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수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향후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우선순위적인 우열을 나누고 그 우열이 다른 어떤 또 다른 방식의 입을 틀어막게 되는, 또 다른 방식의 광장을 철폐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3월 말에 있었던 총파업 중에 중요한 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고 지금 당장을 사는 문제, 지금 당장을 의미 있게 잘 사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의 벡터라는 이름으로 총파업의 상황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강강성 농민에 따르자면 이미 되어질 길로서 예비되고 있었고 예정 불화적인 형태의 힘으로서 발현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권력의 집권 세력들,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미 이 체제의 불화를 통해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들을 끝낼 수 있는 힘은 벌써 이미 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아직 시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어, 그 3월 6일자로 썼던 내용 안에는 이제 이런 방식에서 광장의 문제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제 6월 3일자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른바 거리 상태에서 이제 1인 주권자 혹은 국가 주권의 대표자로서의 1인의 머리가 날아갔었다면은,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 인용을 통해서, 그래서 거리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거리가 다시 원상 복귀되는 부분이 6월 3일자의 대통령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통령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고리에서 잘려져 나갔던 머리가 다시 생성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최근에 엊그저께 일이지만 체제 전환 포럼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자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지금 6월 3일자로 다시 돌아난 주권 대표자의 머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어떤 탄핵을 하자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향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광장의 문제, 또 다른 방식의 광장의 발현을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가, 그 광장의 제도화의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광장이라는 이념과 그리고 정권이라는 혹은 투표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혀져야 되는가, 제도와 이념은 어떤 방식으로 두 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3월 6일자에 썼던 이 광장을 바라보는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장에서 중요하게 보였던 것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던 부분인데, 그 깃발들입니다. 여러 가지 깃발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으니 그 다 아주 유머러스했었고, 각자의 삶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그리고 저항적인 에너지로 연대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시하는 일종의 이정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표시들이었고, 광장을 흘러넘침으로써 광장 아닌 곳과 광장이 있지 않았던 시간을 광장의 연장체로 변형시켰던
삶의 갖가지 벡터들, 이정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애초에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제 머릿속에 최초로 떠올랐었던 문장은 발터 벤야민의 그 파괴적 성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깃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건데 상황 속에서 그 깃발을 보았을 때 바로 일지의 형식으로 쓰려고 하면 바로 그 문장을 인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 문장이 요 부분입니다. 해체적 성격은 어떤 시그널이다. 마치 삼각 깃발이 스스로를 사방의 바람으로 드러내 보이듯 해체적 성격은 사방의 소문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은 무감각적인 지시를 따릅니다. 여기 리바이던의 왕관 쓴 주권자 머리를 더디지만 함께 자르고 있는, 그렇게 그 머리의 형상 형질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광장에 새겨지고 있는 연결적 반골들의 벡터들, 회합적 주권 골상학의 지표들, 이를 표시하면서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 깃발이다. 사물 행위자로서의 깃발, 달리 말하자면 응원봉, 스마트폰과 더불어 광장물로서의 깃발과 접합됨으로써 확장, 고지, 증강, 현시되는 광장인의 해체적 성격이란, 여기 광장의 물인이 연접된 총 보이콧의 속성 혹은 해체적 동맹의 벡터인 바, 그 해체의 신호, 경고, 계고가 발신되고 전파되는 과정은 다름 아닌 사방의 소문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과 이어져 있다. 네. 이어서 이 깃발과 결합되었을 때 중요해지는 한 가지 문장이 그 발터 벤자민의 그 똑같은 글, 해체적 성격이라는 글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슬로건과 하나의 과업입니다. 이게 광장 이후에 6월 3일 이후에 그 많던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 광장은 다 어디로 소멸되고 말았느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많던 텐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그렇게 흥미롭거나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라진 광장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광장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이념적 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특정 상황과 결합됐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발현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가 번역하기도 했었던 가라타니 고진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그 60년 안보투쟁 이후에 처음으로 한 60년 만에 한 50년 만에 3.11 이후로 일본의 시민들이 일본의 국회의사당을 둘러쌌을 때 그 에너지 이후에 그 힘이 소강 상태에 빠져들고 광장이 해체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데모를 하면 뭐가 바뀌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데모를 하면 그 사회가 데모를 하는 사회로 바뀐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단과 목적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과 수단 바깥의 영역에서 순수 수단적인 형태로 발현하는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발터 벤자민의 이 문장을 인용한 것도 바로 그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발생했었던 이념의 힘을 강력한 에너지로서 포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좀 더 많은 이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많은 이념의 개발과 이념의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졌느냐를 질문함으로써 그 이념의 에너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을 붙잡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 부분이 그 벤야민의 문장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슬로건, 광장을 창출할 것. 단 하나의 과업, 텅 비울 것. 이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한테는 대단히 에너지가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광장의 창출 혹은 자유로운 공간의 터잡기를 위해 파열시킬 것, 텅 비울 것, 권리화하는, 공의화되는 시공간을 정치적 영역에서의 발현을 둘러싼 투쟁의 전장으로 삼을 것, 광장의 창출과 현행적인 힘들의 비움, 예컨대 그것은 해체적 성격에 꺼려하는 조물주적인 일, 그러니까 충만과 번성, 공포와 지배로 이어지는 가산적 위계적 창조가 아니라 기피하는 신처럼, 감축하는 신처럼 그렇게 외딴 고독을 찾는 조물주처럼 물러남과 감퇴와 절감을 통해 비움과 축소와 퇴위를 통해
피조된 것들의 다른 생을 가능케 하는 장소의 취득을, 텅 비워진 없는 장소를 새로운 신적인 노모스의 취득을 가리킨다. 신이 자신의 창조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감축하면서 비우고 물러나듯 저 바울의 케노시스를 앞지르는 유대 카발라 전승 전수 속 창세기 해석에서의 신의 침춤과 더불어 해체적 성격은 피조된 것들로 하여금 그런 신적인 공의화 속에서 가능해질 감산적 공생체 구축으로서의 광장 창출과 자유의 터잡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깨지고 뚫린 세계의 정의와 지복을 위한 세계의 수선, 개선, 교정, 복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연결되는 광장인 광장물은 감산적 무의적 동맹 속에서 서로 간의 목적 증언을 통한 공통화되기의 과정을 취하는 바, 저 해체적 슬로건과 가업의 수행이란 광장인 광장물 간의 상호적 공의화에서 시작된다. 해체적 성격은 젊고 청량하다. 파괴는 젊어지게 만드는 바, 그것이 우리들 영공서열의 궤도를 비워 없애기 때문이다. 파괴는 청량하게 만드는 바, 그 파괴에 있어 모든 걸 치워버리는 일이란 완전한 퇴삭을, 심지어 우리들 현행 상태의 송두리째 근절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불가침의 것으로 만들고 또 오래도록 보존함으로써 그 사물을 전수하는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해체적인 사람들은 사물들이 안성맞춤으로 사용되게 하고 또 깨끗이 청산되게 함으로써 상황들을 전수한다. 예.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됩니까, 선생님? 56분이면? 예, 더 쓰셔도 됩니다. 예, 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3월 26일, 27일 이 맥락 속에서 썼었던 이 문장, 광장에서의 광장물과 광장인의 연합, 그리고 동맹체, 이런 방식의 사고는, 이 무렵 때, 그러니까 3월 6일, 3월 이 무렵 때 읽었었던 페이스북의 글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주권 개념의 쇄신과 결합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조정안이 썼던 물민의 주권이라는 개념이고,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빛의 혁명 183이라는 텍스트로 7월 달에 묶여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텍스트가 페이스북 안에 쓰여졌었던 하루하루의 일지를 거의 빠짐없이 읽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쓰고 있었던 발터 벤야민의 하나의 과제와 하나의 슬로건, 텅 비울 것, 그리고 사물이 아니라 상황을 전수할 것, 이런 이 맥락과 소속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맥락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리라는 이 텍스트 내부에서는 후기 쪽으로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3월의 현장 속에서 쓰여졌던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아까 전에 광장 속에서 깃발로 표현했었던 광장물, 광장인의 동맹, 이 둘 사이, 이게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의 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그 물민이라는 조정안의 개념에 착목하였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 이 텍스트는 후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물을 공통적인 것들로 조형해 가는 일, 레스퍼블리카라는 이 공화국이라는 말의 라틴어 표현은 아시다시피 레스가 사물의 의미를 띠고 있고 퍼블리카라는 공통적인 것들로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공통적인 것들로 조형하는 일, 이 일 자체가 공화국의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일의 이념 구성적, 제도 구축적 벡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간, 비인간, 장소를 연결하고 물색해가는 힘, 물색에도 물색이 한자의 물자가 바로 이 사물할 때 물자이고 색자가 탐색하다 할 때 색자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 고유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색이라는 말이 아주 저한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물색 모르고 물색 지우는 회색 통치 비밀의 폭력체 속에서 위계화되고 비가시화되는 민들의 상태를 들춰낸다. 그 계시력을 따라 광장의 스펙트럼은 합법적 표준 국민의 요구만이 아니라 그것에 합치되면서도 차별, 미달, 배척되는 여성, 장애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동성애자, 퀴어의 요구, 국적의 정체성 구역 안팎으로 나눠지는 이주민, 불법 체류자, 난민의 요구, 비국민 외국인의 요구, 나아가 비인간의 요구 등으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표시한다. 이 물색의 네트워크는 여해적 비상계엄이 민주공화국 전체에 내재된 항시적 구멍, 모순,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들춰내는 힘으로써 그 임의적 구멍과 위기의 맞잡으로 공공의 안전을 내건 헌법정지 쿠데타를 통해 축적을 꾀하는 N차 계엄 세력의 간접 권력적 회합에 무리를 빚어내는 힘으로써 발현한다. 예,
조정환 선생님의 그 글 속에 이 물이라는 이 개념도 이 한자말도 중요하게 풀이가 되거든요. 이 무리는 사물할 때 물자고 의자는 모여 의회할 때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의회죠. 말 그대로 라투르가 말하는 사물의 의회를 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 근데 그 무리는 뭔가 무리를 빚어낸다 할 때 무리입니다. 뭔가 정통화되어 있고 힘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끊어내는 힘으로써의 무리를 빚는다 할 때 그 무리와도 결합되어 있는 아주 의미가 심장한 그런 의미심장한 한자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이제 물색, 무리 이런 개념들과 결합시키면 뭔가 또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글입니다. 그렇게 물민주권은 시민활력, 대의권력, 내란 폭력이라는 사망관계의 파노라마 속에서 재헌주의적 시민활력이 확장적으로 발현하는 양상을 가리키면서 그 재헌 활력을 구성하는 인간, 비인간의 네트워크적 물색무리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물민주권은 광장 이후의 주권을 가리켜 보이는 경광 등으로 광장을 시금석으로 삼아 도래할 헌정체의 형질을 묘사하는 이정표로 세워져 있다. 예, 조정환 선생님 문장입니다. 물민주권은 국민을 법률의 수준에서 정치의 수준으로 열고 국민의 문을 인간, 비인간, 다중애로 열어야 함을 지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법률적 의미의 국민의 주권에 갇히지 않고 시민의 주권으로, 생태의 주권으로 넓어져야 하며 규범적 주권을 넘어 구성적 주권으로 동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광장 시민들의 물질적 헌법의 실천이 형식헌법 수준에서 87헌법을 시민헌법으로, 생태헌법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 지금 12월 9일자로 쓰여졌던 이 텍스트, 그러니까 그 고리라는 이 텍스트의 맨 끝부분은 거의 맨 끝부분은 그 물민의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텍스트의 거의 첫 부분에는 조장한 선생님 번역하셨던 책 폭풍 속의 불이라는 그 책에 대한 서평이 이 9일자의 일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광장 이후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그 풍요라는 개념입니다. 막스의 풍요라는 개념이거든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나오는 이 문장인데 이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한된 부르주아적 형식이 벗겨질 때 풍요란 보편적 교환을 통해 창출된 인간적 필요, 능력, 쾌락, 생산력 같은 보편성 이외의 다른 무엇이겠는가? 풍요란 이전의 역사적 발전 이외의 그 어떤 전제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총체성, 다시 말해 모든 인간적 능력의 발전을 사전에 결정된 잣대에 따라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목적으로 만드는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의 절대적인 전개 이외에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인간이 자신을 하나의 특수성으로 생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총체성을 생산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신이 이미 되어진 어떤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절대적인 생성운동 속에 있고자 애쓰는 곳은 어디인가? 풍요가 원래 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조 선생은 풍요라는 그 부의 개념이 아무래도 일종의 상위적 개념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고 인간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인간적 능력의 어떤 순수 인간적 능력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풍요라는 번역으로 바꾼 것을 그 풍요라는 번역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을 저는 중시했고 이 꼴이라는 책 속의 거의 앞부분에 이 풍요의 전개를 향후에 이루어질 권리를 예감하는 속에서 그 권리에서 새로운 주권적 에너지 혹은 그 주권이란 말이 너무 지금 어떤 의미에서 편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발현할 수 있을까를 그 풍요의 전개의 맥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에 이 일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혹시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4분이니까 3시 14분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